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SA로 근무하고 있는 안성진 SA라고 하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EKS를 도입하시려고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 중이셨는데 운영 중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간소화시키시고 싶으신 고객분들께 전달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서 고려하는 점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EKS가 쿠버네티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부분들, 또 이 노드 스케일링 관점에서 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이런 스케일링 방안이랑 마지막으로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EKS 오토모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서의 디팩토로 자리를 잡고가 있죠. 그래서 이 CNCF 블로그에서도 쿠버네티스의 복잡성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 여러분들의 좀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이런 연구한 이런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는지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운영 과정에서 인스턴스가 빠르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가 항상 일관된 동작을 보장을 하는지, 또 보안 관리나 비용 최적화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인 이 운영 비용이 발생을 하기가 마련인데요. 이런 운영 비용을 또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적합한 테스트 도구를 개발을 하거나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죠. 결국 우리는 이 복잡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뭐 비즈니스 로직,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더 신경을 쓰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복잡한 컴포넌트랑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의 특성상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 코스트를 덜어내고자 우리는 관리형 서비스를 좀 고려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AWS에서는 쿠버네티스의 복잡도가 여러분들의 좀 운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EKS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이나 이런 데이터 플레인을 관리해 주는 게 바로 EKS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영역을 관리를 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EKS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클러스터를 CLI나 콘솔을 통해 가지고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카운트가 아니라 EKS 서비스 어카운트의 컨트롤 플레인이 이렇게 프로비저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레인은 관리형 노드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형 노드 그룹은 이제 EC2인데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네, 다음엔 이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생성을 했을 때 그 지정한 애드온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VPC CNI라든지 뭐 코어 DNS, 쿠베프록시 같은 애드온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인그레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같은 것도 이제 수동으로 배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애드온도 준비를 했으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큐브CTL과 같은 커맨드 라인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시거나 뭐 헬름 차트 형태로 패키지를 배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그레스나 디플로이먼트와 같은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상 트래픽을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이때부터 인스턴스 뭐 라이트 사이징이나 아니면 파드에 할당될 CPU나 메모리 같은 사이즈를 최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성은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만 해놔가지고 알아서 잘 되면 좋겠지만 쿠버네티스에서는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게 어떤 게 있죠? 예, 뭐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콘솔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제가 프로비저닝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 빨간색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빨간색 글자는 굉장히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이 쿠버네티스 운영에서 가장 좀 버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업그레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이는 EKS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지만 데이터 플레이는 여전히 사용자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플레인에서도 이 노드 레벨과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레벨에서의 관리할 부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노드 수준에서는 이 노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노드 그룹의 최소 정상 노드 비율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드온이 버전과 호환이 잘 되는지 또 업그레이드를 롤링으로 할 건지 인플레이스로 할 건지 아니면 블루그린으로 할 건지 이것들도 지정을 해야 되고요. 또 AMI 패치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오브젝트 레벨에서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 가용성을
좀 보장을 하기 위한 PDB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워크로드를 분산 배치할 수 있는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같은 설정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카펜터를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좀 노드 레벨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EKS에서의 스케일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텐데요. 네, 왼쪽에 보고 계신 곳이 이제 오브젝트 레벨의 스케일링 방안이죠. 그래서 HPA나 뭐 VPA 그리고 이벤트나 매트릭 기반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뭐 캐다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들이 이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 카펜터가 노드 레벨의 스케일링을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네, 먼저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인데요. 이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는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는 오토 스케일링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관리형 노드 그룹은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고 동일한 인스턴스 타입을 늘리는 형태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노드가 확장되는 방법으로는 보통 펜딩 상태의 파드가 발생을 하면은 그걸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늘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EKS를 생성을 할 때 애드온으로 이제 매트릭 서버를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 서버는 각 노드에 큐블렛으로부터 파드랑 노드 레벨의 매트릭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큐블렛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C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이 매트릭들을 풀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HPA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5초 단위로 매트릭을 읽어가지고 사용자가 정의한 임계치에 도달을 했을 때 레플리카스 개수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새로 파드가 이제 생겨가지고 노드에 배치가 될 텐데 만약에 노드에 배치할 공간이 없게 되면은 이렇게 언스케줄러블 상태의 펜딩 파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가 API 서버를 이제 10초마다 읽어가지고 이 펜딩 상태의 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존재를 한다면 파드를 배치하기 위한 적절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있는지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고요. 있다고 하면은 EC2 API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노드를 프로비저닝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보셨던 과정은 일반적으로 잘 동작을 하지만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몇 가지 좀 제약사항이 존재를 하는데요. 한번 예시로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디플로이먼트에 의해서 레플리카스가 총 7개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하나에 4개까지 파드가 들어갈 수 있다 가정을 하면은 일단 남아있는 노드에 이렇게 파드가 스케줄링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인스턴스가 쭉쭉 떠가지고 배치가 되겠죠. 네, 잘 동작을 하면서도 몇 가지 좀 제한 사항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API를 우리가 여러 번 호출을 하고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10초마다 계속 풀링을 하기 때문에 프로비저닝에 일부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노드를 보시면 지금 유휴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유휴 자원이 없게 좀 컴팩트하게 프로비저닝이 된다면 우리는 자원을 좀 아끼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GPU 워크로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M7i 엑스라지 인스턴스에는 GPU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새로운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용자는 기존에 있던 노드 그룹도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노드 그룹도 관리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GPU 워크로드를 실행을 시키겠죠. 네,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워크로드가 커질수록 이 노드 그룹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영 오버헤드가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는 그 혼합 인스턴스 정책이라는 것도 지원을 하지만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가 스케줄링 할 때 이 리소스 사용량을 계산을 하고 또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오게 될 때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인스턴스 타입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노드 그룹을 좀 여러 개를 관리하는 그런 운영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지 않는 카펜터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카펜터는 노드풀과 EC2 노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노드풀부터 볼게요. 여기 노드풀에는 뭐 인스턴스 타입이나 아키텍처와 같은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카펜터가 워크로드에 있는 요구사항이랑 비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의 인스턴스 타입을 프로비저닝 한다는 점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와의 좀 차별점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테인트나 레이블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또 특정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에 맞춘 인스턴스를 이제 저스트 인 타임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팟 인스턴스를 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리퀘어먼트의 구매 유형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고 아키텍처를 지정하고 이제 파드에서는 어피니티를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 노드풀의 파드를 배치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드의 제약 사항을 인식을 해가지고 스케줄링 하실 수도 있고 또 가중치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RI나 세이빙즈 플랜과 같이 여러분들이 선구매한 그 인스턴스 타입을 먼저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 이제 인스턴스 타입을 정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AMI나 서브넷, 보안 그룹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EC2 노드 클래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하나의 여러 노드풀이 하나의 노드 클래스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드 클래스에서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저 데이터 스크립트나 아니면 EBS 볼륨 정의 같은 것들도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노드풀과 노드 클래스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오토 스케일링 그룹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좀 쿠버네티스의 좀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비교를 해봤으니까 동작 방식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HPA에 의해서 레플리카스가 조정이 되고 펜딩 파드가 발생을 하면은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가 스캔 인터벌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 되는 이 방식이었다고 하면요. 카펜터는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도 없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없죠. 그래가지고 펜딩 파드가 발생을 하면은 그 즉시 EC2 플립 API를 활용해서 이 노드풀과 노드 클래스를 활용해가지고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중간에 생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과정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이점이 있겠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펜딩 파드가 발생할 때마다 저스틴 타임으로 프로비저닝이 되면은 계속 노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카펜터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배치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언스케줄러블 파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카펜터의 파드 컨트롤러가 이거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비저닝이 가능한 파드라면은 이 트리거가 동작을 해서 해당 파드를 이렇게 배치 윈도우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1초 동안 대기를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파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배치 윈도우를 종료를 하고 그동안 모인 파드들을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해서 배치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초가 지나지 않아 가지고 파드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은 최대 배치 윈도우는 10초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인 이제 파드들의 리소스를 바탕으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음은 콘솔리데이션 기능인데요. 이 노드의 사용률이 낮거나 아니면 좀 더 낮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면 그 노드를 변경을 해가지고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카펜터의 기능인데요. 마치 저 노란색 박스에 있는 노드 중에 저 세 번째 노드의 사용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아래 노드로 합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낮춰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리데이션 기능을 잘 활용을 하려면 파드에 필요한 CPU나 메모리 타입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해당 파드의 그 리소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얼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리소스를 할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솔리데이션을 잘 활용하려면 이 리소스를 잘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앞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콘솔리데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7개의 파드가 펜딩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솔리데이션을 위한 정책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when empty or underutilized라고 하는 정책은 이 노드의 리소스 활용도가 낮고 파드가 다른 노드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해당 노드를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남아있던 패치 가능한 노드에 이렇게 스케줄링이 되고 나머지 노드에도 잘 프로비저닝이 스케줄링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카펜터는 인스턴스 타입을 여러 개 지정해가지고 저 남아있는 5개의 뭐 파드에 대해서 그걸 한 번에 배치시킬 수 있는 인스턴스 타입을 프로비저닝 할 수도 있지만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와의 비교를 위해서 일부러 좀 동일한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중에 활용도가 낮아져가지고 이제 레플리카스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콘솔리데이션 폴리시에 따라 가지고 노드 사용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콘솔리데이션이 트리거가 되고 이 과정에서 카펜터는 이제 대상 노드에 있는 파드들을 드레이닝 해가지고 다른 노드로 이제 스케줄링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이 파드들이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인스턴스에 배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콘솔리데이션 기능에 따라서 다른 노드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개수를 좀 임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노드의 사용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콘솔리데이션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딜리팅 상태가 되어 있죠. 그때 이 카펜터의 로그를 살펴보면 어떤 이유로 얘가 디스럽션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이유를 보시면은 여기 언더 유틸라이즈드라고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가 이제 사용률이 낮아가지고 카펜터가 이를 트리거해서 노드를 지웠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다음 기능은 드리프트인데요. 우리가 이 노드 풀이나 노드 클래스에서 프로비저닝할 인스턴스의 타입이나 아키텍처 같은 거를 이제 변경을 한다면 이걸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노드를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제에서는 C5 라지 인스턴스 타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M5 라지로 변경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뭔가 변경이 되면 뭐 드래프트나 뭐 드리프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드리프트 상태가 이제 카펜터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노드로 교체가 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플레인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드리프트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EKS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새로운 AMI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 기존에는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좀 수동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카펜터는 드리프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카펜터 입장에서는 이런 드리프트가 어떤 이유로 발생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했는데요.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태틱한 방식인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해시 기반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스태틱한 항목 중에서는 메타데이터나 이런 태그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해시라는 것이 어떤 값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노드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태그를 변경하면은 이 해시 값에 의한 스태틱 드리프트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 만들어진 노드가 저렇게 디폴트 드리프티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EC2 노드 클래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저 노드 클래스 해시 값이 이렇게 변경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카펜터는 이 해시 값이 변경된 걸 인식을 해가지고 드리프트라고 감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카펜터 로그를 확인해 보면 역시나 이 드리프트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새로운 노드를 띄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EC2 콘솔에서도 이렇게 변경된 상태의 이름으로 노드가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해시 값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 다이나믹 드리프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 종류로는 크게 이제 AMI나 뭐 보안 그룹, 서브넷의 변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네, 이번에는 클러스터 버전을 1.31 버전에서 1.3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카펜터는 파라미터 스토어를 10분마다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AMI가 변경은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드리프트가 감지가 되고 1.32 버전으로 이제 노드가 롤링 업데이트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콘솔에 가서 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AMI의 이름에 1.32 버전의 버전으로 올라온 걸 알 수가 있고 해당 AMI 아이디는 이제 카펜터 아이디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카펜터 아이디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드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이게 롤링 업데이트가 계속 교체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롤링 업데이트를 할 때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는 러닝 상태로 좀 유지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계속 서비스 중에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여러분들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럽션 버젯이라고 하는 설정을 통해서 중단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몇 개까지 뭐 띄울 수 있는지 아니면 트래픽이 조금 치는 시간대에는 데일리나 아니면 이렇게 스케줄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저 콘솔리데이션이 드리프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팟 인터럽션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좀 피하기 어려운 게 스팟 인터럽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헬름 차트로 카펜터를 설치하다 보면은 그 옵션으로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핸들링하기 위한 뭐 이벤트 브릿지나 SQS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펜터한테는 이제 카펜터가 SQS를 계속해서 풀링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 브릿지로 그게 발행이 돼서 큐에 쌓이게 되면은 카펜터가 그 이벤트를 가져가서 노드를 이제 내리고 그 남아있던 파드들을 다른 노드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데이터 플레인에서 그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카펜터의 좀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버전 업그레이드에도 이 카펜터는 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카펜터는 기능도 다양하고 이 버전 업그레이드랑 뭐 애드온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사실 알아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펜터의 모범 사례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이미 설치도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애드온들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관리할 부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제 EKS 오토모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 EKS 오토모드는 앞서 살펴봤던 이 카펜터부터 애드온까지 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클러스터 관리의 오버헤드를 최소화해가지고 운영 부담을 좀 줄여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EKS 클러스터는 이제 이런 구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EKS 애드온으로 보이는 부분부터 인스턴스랑 AWS 서비스까지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형태였는데요. 네, 이렇게 EKS 오토모드는 관리형 애드온들을 AWS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인스턴스랑 프로비저닝된 AWS 서비스 정도만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관리 영역을 다룰 때에는 공동 책임 모델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AWS가 이제 뭐 컨트롤 플레인이나 뭐 EKS에 대한 기본 관리 요소를 다루고 있었다면은 이제 스케일링이나 OS 패치나 모니터링 같은 것들은 이제 고객의 영역이었다면은 오토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OS 패치나 모니터링 그리고 뭐 EC2 인스턴스 상태 점검, 복구 이런 것들을 이제 AWS에서 관리를 해주는 형태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나 뭐 VPC 구성, 뭐 아니면 사용자 정의 애드온 관리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규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 1.29 버전 이상을 활용하시면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제 1.29 이상 버전을 활용하셨다면은 클러스터 변경을 통해서 오토모드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EKS 오토모드를 활성화하면은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랑 좀 어떤 점이 달라지냐, 대체 뭐를 관리해 주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펜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킹은 코어 DNS나 VPC CNI, 쿠베 프록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요. 또 EBS CSI 드라이버도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EKS 파드 아이덴티티 에이전트도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좀 핵심 기능인 카펜터를 먼저 알아볼 건데 제가 앞서서 카펜터를 계속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유도 이 기능들이 오토모드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총 두 가지 노드풀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제너럴 퍼포즈라고 하는 노드풀이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스템 노드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노드풀은 EKS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령 사용자가 이제 임의로 변경을 하신다고 한들 다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버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편집이 불가능한 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구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퍼포즈라는 이제 이름처럼 범용 워크로드에서는 이 노드풀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디스럽션 설정이나 콘솔리데이션 뭐 설정 같은 것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또 템플릿에는 이 디폴트라고 하는 노드 클래스 설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클래스를 보시면 그룹에 대한 저 API 버전이 좀 이름이 EKS 오토모드가 관리하는 버전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점은 노드들은 만약에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은 2주마다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새로운 노드로 교체가 됩니다. 그 시간은 노드 클레임이 생성된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2주 뒤에 이제 변경이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노드풀인데요.
이 시스템 노드풀은 제너럴 퍼포즈랑 다르게 테인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이 노드 셀렉터나 뭐 톨러레이션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시스템 노드풀에 추가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너럴 퍼포즈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두 가지 노드풀만 사용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다른 걸 쓰고 싶은데 내가 정의할 수는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 정의 노드풀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중치 조절이나 뭐 디스럽션 수치 같은 것도 내가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스턴스 자체는 관리형 인스턴스가 이제 프로비저닝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앞서 보셨던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노드풀은 내가 어제 오토모드한테 나는 이런 인스턴스 유형이나 크기를 사용할 거야라고 제공해주는 옵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클래스인데요. 이제 노드 클래스도 관리형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구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저 API 버전이 좀 달라졌고 또 이제 카인드에 기존에는 EC2 노드 클래스였으면 지금은 그냥 노드 클래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안 강화를 위해서 AMI를 보틀로켓이라고 하는 OS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AMI는 활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 보틀로켓 OS가 보안적으로 좀 우수한 이유 중 하나는 SSH나 시스템 매니저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는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토모드에서 이 프로비저닝 되어서 관리가 되는 인스턴스가 대체 뭔지를 우리가 콘솔에서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비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EC2 콘솔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관리형 피드에 매니지드라고 하는 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rue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애들이 EKS 오토모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스팟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줍니다. 다만 기존과 좀 다른 점은 이벤트 브릿지에 이 컴퓨트 이 룰이 설정이 되는 것 외에 SQS가 따로 프로비저닝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 여기서 이벤트가 발행이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큐가 있어서 거기서 풀링이 되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로그 같은 것들은 사용자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팟이 이제 드레이닝 되고 인터럽션 되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팟 투 스팟 콘솔리데이션 기능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펜터를 설치하고 이런 기능을 굳이 활성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콘솔에서 좀 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31 버전으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이 밑에 사용자 옵션에 보시면은 기본 노드풀에 제너럴 퍼포즈와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애드온으로는 매트릭 서버가 추가가 돼 있고요. 그 외에 뭐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로깅도 기본 구성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 구성이 완료가 되면은 저 EKS 자율 모드에는 활성화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매트릭 서버, 즉 파드는 딱 두 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애드온을 추가하지 않으면 파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토모드는 실행이 되는 형태예요. 네, 그리고 현재 저 시스템 노드풀 두 개가 떠 있고 저기에는 이제 저희가 방금 배포한 매트릭 서버 저 두 개가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로그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노드를 확인해 보면은 OS 이미지가 보틀로켓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노드를 한번 디스크라이브 해보면 네, 시스템 노드풀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시스템 노드풀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도 C6G 라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노드풀 설정을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시스템 노드풀은 이 테인트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드도 지금 매트릭 서버 두 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매트릭 서버가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너럴 퍼포즈라고 하는 노드풀을 확인을 해보면 뭐 디스럽션 설정이나 익스파이어도 이제 2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템플릿과 동일하게 제공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지고 시스템 노드풀을 확인해봐도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럽션이나 아니면 익스파이어 시간 그 외에 스케줄링을 좀 제한하기 위한 뭐 테인트 설정 같은 것들이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를 했을 때 네, 마찬가지로 당연히 잘 동작을 하고요. 네,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했을 때 상단에 노드가 새로 프로비저닝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시스템 노드풀 2개랑 제너럴 퍼포즈 노드풀 이렇게 하나가 프로비저닝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 노드풀 하나가 이제 사용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콘솔리데이션에 의해 딜리팅이 발생을 하고요. 기존의 시스템 노드풀에 남아있던 매트릭 서버 파드는 밑에 있는 제너럴 퍼포즈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줄링이 가능한 이유는 매트릭 서버의 이제 컨피그에 따라서 저렇게 옮겨가게 된 거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네트워킹입니다. 이 오토모드에서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요소들인데요. 특히 이제 기존의 디플로이먼트로 실행이 되던 이 코어 DNS라든지 아니면 이 코어 DNS가 이제 시스템 D 프로세스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데몬셋으로 실행되던 VPC CNI나 아니면 큐베 프록시 이것들도 모두 다 이제 시스템 D로 들어가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가 없고 이제 보틀로켓 AMI에 베이킹 되어 있기 때문에 버전 업그레이드도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능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VPC CNI에서는 프리픽스 딜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당 할당할 수 있는 파드의 IP 개수가 좀 제한이 있을 때 이 프리픽스를 할당해가지고 더 많은 파드를 IP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다수의 파드가 동시에 생성이 되면은 EC2 API를 계속 호출을 해야겠죠. IP를 할당을 받으려고. 근데 이거를 IP 블록으로 한 번에 할당을 받으면은 API 호출 횟수도 줄어들고 조금 더 속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픽스 딜리게이션은 그 모범 사례에서도 권장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토모드에서는 디폴트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서브넷에 IP 블록이 연속되지 않아 가지고 할당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세컨더리 IP 모드로 이제 폴백이 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오류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 그 AMI에서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이렇게 인그레스 클래스 이름이 오토모드 이름에 맞도록 변경이 된 부분이 좀 일부 다른 부분이고요. 네, AAB를 만들 때도 여기에 컨트롤러 이름만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은 로드 밸런서를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CSI 드라이버도 역시 로컬에서 시스템D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프로비저너를 EKS 오토모드가 사용하는 걸로 변경만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는 미리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EFS나 S3 마운트 포인트 같은 애드온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애드온들은 직접 설치를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애플리케이션까지 알아봤는데 노드 레벨의 디버그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뭐 사이드카 컨테이너나 데몬셋으로 이제 원격 저장소로 보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노드 레벨은 우리가 디버깅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틀로켓의 특성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SH랑 SSM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디버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디버그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 노드 진단용 리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이미 노드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 리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디버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까지 알아봤으니까 한번 인그레스가 잘 생성되는지까지만 가볍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다 동일하고요. 달라지는 부분은 저 인그레스 컨트롤러 쪽에 저 EKS 오토모드가 활용하는 API 버전으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쉽게 인그레스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포가 잘 되는지까지만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노드를 디버깅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령어를 보면은 네, 큐브시티에 뭐 디버그 노드하고 노드 이름을 지정해가지고 이 디버그 컨테이너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버그 컨테이너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때 대부분의 이제 명령어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yum 인스톨로 한번 뭐 프로세스나 이제 클리어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를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큐블렛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큐블렛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쿠베 프록시나 코어 DNS, EBS CSI 드라이버 이 세 가지도 로컬에서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PPID가 1번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D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노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호스트 레벨에 있는 로그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IPMD 로그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노드 진단 리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 사실 권장되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독스를 직접 이렇게 따라 해보시는 게 더 활용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독스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프리사인드 URL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프리사인드 URL을 데스티네이션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노드 진단 에이전트가 S3로 이제 로그랑 컴피그 파일 같은 걸 수집해 가지고 보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버킷 이름이랑 저장할 이름만 지정을 해주고, 예, 이 노드 다이아그노틱 파일 내용을 보면은 메타데이터에 내가 어떤 노드를 디버깅하고 싶은지랑 로그 캡처해서 보낼 수 있는 프리사인드 URL만 지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프리사인드 URL을 발급을 받고요. 다음으로 데스티네이션을 지정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네, S3에 이런 로그 파일이 하나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뭐 IPMD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큐블렛 설정 아니면 큐블렛 로그 또는 방금 이제 제가 테일 로그로 보여드렸던 IPMD 로그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좀 EKS 오토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토모드를 활용할 때 좀 어떤 점들이 궁금하실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게이트랑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파게이트는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겠죠. 다만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제약사항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데몬셋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뭐 GPU나 스팟을 활용하지 못했었는데 EKS 오토모드는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더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오토모드에서 관리하는 인스턴스는 이제 아까 그 관리형 태그를 보셨던 것처럼 매니지드가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스턴스는 기본적인 인스턴스 비용도 발생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오토모드가 관리하는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오토모드를 활용하기 전에 좀 운영상 발생하던 비용이 일부 TCO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총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EKS 오토모드가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해주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아직 하셔야 되긴 하는 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컨트롤 플레인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다 바뀌어 있으면은 우리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업데이트했을 때 사용자는 아까 보셨던 이제 드리프트 기능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데이터 플레인 업그레이드 시에는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애돈까지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를 더 고려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제 기존의 1.29 버전 이상을 활용을 하셨고 카펜터도 1.1 버전 이상을 활용하셨으면은 기존 클러스터도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권장드리는 사항은 일부 좀 API 버전이나 동작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블루그린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펜터랑 EKS 오토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EKS에서 관리하던 데이터 플레인 좀 영역을 AWS한테도 좀 맡기게 되고 이 카펜터의 다양한 기능이랑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EKS에 대해서 도입을 고려를 했지만 좀 망설여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활용하시다가 좀 운영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오토모드나 카펜터를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뭐 카펜터의 모범 사례나 블로그도 확인하셔도 좋지만 저 가운데 있는 오토모드 워크샵은 올해 이제 2월 달에 나오게 된 워크샵입니다. 물론 아직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과정이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가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후에 한 10분 정도 여기 앞에 단상에 서 있을 예정이라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나와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